전 세계 예술가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예술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서슬프렀던 그 5월에 선전대원으로 판화가로 또한 우리나라 예술 운동의 첫걸음마였던 광주 문화운동을 이끄셨던 첫 세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석영, 김지하, 그 다음에 김영동, 임진택, 이런 이 우리나라 예술운동의 첫 세대와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시대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예술가입니다. 홍성담 선생님께서는 광주 5월 판화를 만드셨고 거의 이 시민군 선전대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주 유공자가 아니십니다. 그 까닭은 예술가인 나 하나라도 깨끗하게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아직도 받고 있지 않으십니다. 순전히 그림 그려서만 먹고 사시는 참된 예술가입니다. 이럴 때 손뼉 한번 쳐주시는 겁니다. 홍성담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바로 요즘 정말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곧 이 남과 북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 그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평화 그리기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선이 됐던 유명한 그림, 바로 세월 5월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너무나 싫어했던 박근혜와 김기춘이 청와대 어전회의에서 무려 8번씩이나 홍성담의 이름이 거명되었고 이 블랙리스트에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근데 특별히 관리되는 리스트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김기춘 리스트였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비망록 그 사건이 터지고 바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 이 바로 이 세월 5월, 즉 박근혜를 그렸고 두 번째 박근혜를 닭으로 바꿔서 닭근혜라는 유행어를 만든 장본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곳 안산에서 아주 조그마한 4.16 기억 저장소라는 곳에서 동고차도에서 바다로 빠졌던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당한 우리 아이들을 그렸습니다. 그때 유가족 엄마들과 함께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 유가족들이 그 그림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고, 그때 했던 말씀이 직면입니다. 그 직면이야말로 치유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치유를 해야만 새로운 힘, 새로운 싸움의 원천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홍성담 화백, 제가 알고 있는 홍성담 선생께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치열하게 새로운 금기에 도전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실 가서 모시고 왔는데 지금도 이제 흐르는 물이라는 대작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홍성담 화백은
그림을 그리는 노동자입니다. 철저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일정한 시간 그림을 그리는 노동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시는 아주 성실하고 치열한 그런 예술가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불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금기에 도전하는 우리 홍성담 화백의 뜨거운 예술혼을 받아 안을 영광을 우리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손뼉으로 우리 홍성담 화백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가끔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제 그림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그림들을 갖고 내가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는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그 그림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회를 한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6년부터 한 7년간 야스쿠니, 일본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에 대한 연작을 한 7년 동안에 한 85점을 그렸습니다. 제가 야스쿠니를 그리게 된 이유는 우리 동아시아에 언제든지 일본의 국가주의 혹은 군국주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 그 문화적 심볼이 야스쿠니다. 그래서 그 야스쿠니는 문화나 종교로 잘 포장된 일종의 전쟁 군사 조직이다. 이런 결론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역시 이제 제가 화가라서 예술가라서 그런지 2006년에 제가 처음 야스쿠니를 갔을 때 그 야스쿠니의 그 어둡고 습기차고 그 눅눅한 그곳에 그러나 굉장히 문화적으로는 아주 세련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신도 문화는 전 세계 동북방 샤머니즘에서 가장 미니멀하고 세련된 그런 문화적 양식 구조를 갖고 있죠.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이 양식화의 명수들입니다. 여러분들 과자 포장한 거 한번 일본 사람들 과자 포장한 거 보세요. 얼마나 과자를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까? 물론 달콤하게 맛도 좋게 만들지만 포장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우키요의 판화가 그 인쇄를 할 때 실패한 그런 인쇄들 그런 것들을 17세기, 18세기에 유럽으로 일본의 도자기들을 수출할 때 그것들을 싸서 그 판화 잘못 찍혀진 판화 그걸 도자기를 이렇게 한지니까 부드럽죠. 그래서 그걸 싸서 이제 구라파에 수출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유럽에는 자퐁 패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부잣집 여성분들은 최소한
중국에서 아마 그게 진품은 아니고 아마 모조품일 겁니다. 중국에서 차이나에서 가져왔다라는 불두, 그러니까 불상 대가리, 불상 머리, 불두 하나 이렇게 인테리어로 거실에 올려놓은 걸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일본 여성들이 입는 잠옷 하나 갖고 있는 걸 최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행한 그런 그 한지로 만든 지등을 거실에 이렇게 몇 개, 일본 여행 갔다 와서 그걸 사서 몇 개 달아 놓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그리고 지인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차이니스 패션, 오리엔탈 패션으로는 차이니스 패션, 자펑 패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화가들이 그 도자기에는 별 관심을 안 보이고 도자기를 싼 그 판화 그 버린 종이, 그 우키요의 판화를 보고 그 성과 색깔, 그 다음에 그런 자유스러운 표현, 이런 것들을 보고 놀래 자빠집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모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기 인상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구라파를 휩쓸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육기오의 판화가. 그래서 마티스 그림에서도 그 육기오의 판화를 흉내내서 그 리메이크를 한 작품들이 있고요. 피카소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고호 그림에는 그 육기오의 판화, 비 오니까 이 도롱이를 둘러쓰고 막 달려가는 그 일본 아주 유명한 육기오의 판화가 있어요. 그걸 적자로 자기 방에 딱 걸어놓고 자기 방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 고호의 그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네, 모네 그림에서도 그런 일본풍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요. 육교의 판화에 영향을 받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거 보면 그 일본의 그런 양식화된 예술의 영향은 대단히 유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리고 유럽의 문화 자체를 혁명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만큼 야스쿠니 신사는 소위 전쟁, 군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미니멀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야스쿠니 신사 연작 한 서너 점으로 그칠 텐데, 또 제가 이거 완전히 파지 않으면, 완전히 제가 확실하게 정복하지 않으면 좀 못 참는 성격이라, 그러다 보니까 7년이 걸렸고, 그리고 약 85점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 그림으로 동경에서 제가 전시회를 했고요. 날마다 우익 그 검정 차들이 엄청난 고성능 스피커를 달고 몇 대씩 와가지고 그 스피커로 지저귀는 바람에 제 귀가 아주 가는 귀가 먹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좀 호되게 제가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야스쿠니 신사를 쭉 그리다가 결국은 어디에 제가 도달을 했냐면, 지금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 동경의 구단거리, 그 구단시타라고 그러죠. 구단거리에만 야스쿠니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침략 전쟁에 의해서 아시아 곳곳에 야스쿠니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곡구 야스쿠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야스쿠니라는 이야기겠죠. 보면 이제 그 박정희 유령이 이렇게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진짜 빗자루를 타고 날아간 게 아니라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단시타에 있는 동경 구단시타에 있는 야스쿠니 일본군들이겠죠. 그리고 전두환이 총 위에 이렇게 앉아 있고 운지를 부처님 손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우익 인사들입니다. 이게 조갑제, 지만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누구요? 이명박이 삽을 타고 있네요. 삽 아래에 목이 끊어진 제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용산 참사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반가운 분입니다. 유인촌 씨. 이 양반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빨간 완장 하나 문체부 장관 차주니까 이거 완전히 그 사람이 변해버리더구만. 그래서 제가 유인촌이를 다시 보니까 이 사람 꼭 일본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 훈도시를 채워놨습니다.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란 장화를 신어놨습니다. 여기는 아마 노무현 그 분향소를 습격해가지고 노무현 그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행진하는 우익 소위 우리말로 하자면 똥걸레들. 그 다음에 여기는 청와대. 청와대에 만장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부자 만들어주겠다라는 소위 그 참 맹신적인 이야기에 국민들이 속아서 이명박 같은 저런 참 시대의 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10,000원짜리 돈,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10,000원짜리 돈으로 이렇게 만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여기는 북한산이겠습니다. 저 혼자 목이 떨어지기가 싫어서 여기 야스쿠니 신사 이 마당에 여기 보면 한홍구 역사학자, 황석영, 서혜성 소설가 등등 나의 지인들도 목을 썰어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시원할 것 같아요. 제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우리 국내의 모 미술관, 시립미술관에서 학예사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자기가 결코 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아예 너 전시 못한다. 그러니까 전시를 하겠다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오픈식 때 결국은 전시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림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예사가 워낙 저한테 친근감 있게 잘해서 그 학예사가 여성이에요. 제가 여성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한테 잘 해줘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4대강, 4대강을 그린 건데요. 얼른 한번 봅시다. 제가 2014년도에 광주 비엔날레 광주정신전에서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김기춘 영감은 그것 때문에 아주 노발대발을 하고, 김기춘 그 양반은 저하고 구면이거든요. 제가 1989년도에 제가 남산 안기부에 체포돼서 거기서 죽도록 고문당하고 간첩으로 변했습니다. 조작이 됐어요.
그때 저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람이 정영근입니다. 정영근이 그때 남산 안기부 대공실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었어요. 그리고 내 담당 검사가 박근혜 시절 그 정권 초기에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다가 일주일 만에 그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김학의 검사 아마 그 뭐 때문에 내려왔냐면 강원도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그럼 세 놈이 저를 간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김기춘 이야기는 또 있다 하고요. 그런데 이미 이 그림이 이명박 정권 한 2년 됐을 때 4대강 사업 막 시작했을 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이미 이것들 전부 허수아비로 제가 그려놨어요. 이재호 4대강 찬성했던 이 정종원 장관이니까 국토부 장관 이상득 이거 이놈도 아주 나쁜 놈인데 이름 잊어먹었다. 정몽준 박근혜 이런 것들을 허수아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친구는 종이배에 앉아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깔아앉을 줄 모르는 종이배에 앉아서 첼로로 아니다 삽으로 첼로를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목이 4대강 레귀엠 삽질 소나타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친구 아주 나비 넥타이까지 했군요. 이 친구 그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정말 연주자 아주 프로급 연주자답게 예술가답게 제가 그렸어요. 이거 아주 그린이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자기 그 첼로 연주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몰두해서 아마 첼로를 켜시는 분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이 활 잡는 손과 여기 첼로 현을 운지하는 이 손이 너무 정확하다. 너무 정확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첼로를 대학교 때부터 첼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첼로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콘서트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요 몇 년은 너무 그림 그리는데 바빠가지고 아마 이명박 정권 때, 아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정권 직전에 제가 박근혜 출산도를 그려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묘하게 풍자화가가 되는 바람에 워낙 싸울 것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첼로를 한 번도 손을 못 댔습니다. 제 첼로가 상당히 좋은 첼로인데 그때 첼로를 수리를 딱 맡겼어요. 첼로를 아주 거금을 주고 수리를 해왔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지금까지 첼로 줄을 맞춰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운지 그리고 활 잡는 손은 이게 아주 모범 사례로 첼로 처음 배우는 사람들 이것 딱 보고 배우면 됩니다. 이거 역시 모 시립미술관에 이걸 전시한다고 빡빡 우겨서 학예연구실장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오픈식 바로 직전에 그 친구도 저한테 이야기하네요. 누가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느낌이 안기부였던 것 같아요. 국정원. 그래서 이 그림을 전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를 못했습니다. 이건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김대중 대통령 초상화도 있고
그러고 여기 보면 유시민, 미투 사건으로 쓰러진 안희정, 그리고 이거 누굽니까? 태광그룹 사장, 돈 노무현 측근들한테 돈 좀 몇 푼 줬다고 사찰받고 감옥 가고, 이건 한미 FTA 했던 김정인, 그 다음에 한명숙, 그 다음에 이놈들 봐. 아무리 대통령이 권위를 이렇게 바지까지 벗어볼 정도로 권위를 내 던져버렸다고 지들도 이렇게 바지 속에 물건 주무럭 하면서 찍고 있는 기자 새끼들. 그 다음에 김근태, 여기 천정배,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여기에 참여정부의 마스코트라고 할 강금실 전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노무현,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맨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박정희만 비판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도 비판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하는 그림을, 아예 이게 지금 참여시대, 이 제목이 참여시대 1, 참여시대 2 해가지고 한 3, 4편까지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참여시대 1을 그린 겁니다. 요걸. 이 그림이 상당히 큽니다.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 이 화면 보이는 것에 한 1.5배 정도 큽니다. 이게 상당히 큰 그림이죠. 대작이죠. 그 좋은 권력을 이용해서, 아니 좀 나쁜 놈들을 싹 청소를 해야지. 민주주의가 좀 안 되더라도. 그런데 권위를 다 던져버리면서 자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떠나버린 이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을 볼 때 내가 아주 애가 터졌어요. 참 미웠어요. 야속했어요. 미웁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랫도리를 벗겨버렸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때 참여정부의 그 비서실에 비서로 근무하던, 그러니까 수석실에 무슨 수석이, 민정수석이든가 거기에 근무하던 제 고향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 VIP가 봤어. 그래서 야, VIP가 뭐대? 그러니까 어떤 회장? 그러니까 나는 VIP 그러면 뭐 어디 재벌 회장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을 VI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노통이 봤다니까. 그래서 뭘 봤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형 그림을 봤어. 그래. 아 그래. 보고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든 내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막 그거 보고 올라온 걸 막 보고 웃으면서 허허허 그래도 고맙네 수건으로 덮어줘서. 아 천천살인입니다. 나는 진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싶은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제 한번 봤냐면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서울에서 술 먹고 청진동 해장국집을 갔는데 노무현, 유인태, 그때 또 뭐 국회의원 하나 한 4명이서 거기도 밤새도록 술 처먹고 술 냄새 팍팍 풍기고 거기 이 청진동 해장국집에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로 인사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소주 한 잔 아침부터 또 걸치고 그러고 헤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고는 못 봤어요. 이게요. 화가가 해학과 익살과 조롱으로 권력을 딱 비판을 하면은요, 권력자가 그런 식으로 받아주잖아요.
그래도 고맙네. 수건으로라도 덮어줘서. 그러면 이건 화가가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화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요. 그래갖고 2편, 3편, 4편 참여시대 다 구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 그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노무현 대통령 탓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화가가 권력자를 풍자했다고 해서 자꾸 화가를 탄압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가라는 게, 물론 모든 화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오기가 나요. 그래,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한번 해보자. 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예술가 본인이 권력이다.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딱 그 말 한마디에 졌어요.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고향이 하이도입니다. 하이도에서 국민학교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김대중 씨 고향이 이제 하이도에서도 대리라는 마을인데 상당히 큰 마을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말리라는 마을인데 홍씨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 딸을 하나 시집 보내면 반드시 거기에서 딸을 우리 쪽으로 시집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섬이니까 어디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겹사돈이 돼요. 그래서 김대중 씨 그 대리 집에 닭이 몇 마리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다 알아요. 그만큼 잘 아니까 제가 김대중 씨는 존경이 안 돼요. 또 우리 아버지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김대중 씨를 비판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IMF를 너무 빨리 졸업을 하려고 한국의 자본주의의 질서를 너무 미천하고 천박하게 만들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제가 무슨 경제학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 컷도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국내 정치에서 진짜 적폐청산을 해야 될 거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전두환 전부 풀어주고, 전두환 노태우 풀어주고, 그러고 화해와 평화 앞세워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눈이 멀어가지고 일을 다 그르쳤다 해가지고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박지원 씨도 이제 목포 제 고향 선배되고, 그래서 박지원 알죠? 국회의원. 내가 배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박지원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지원이 아니라 천정배 국회의원이. 천정배 씨는 안산에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제 목포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천정배 선배가 전화해가지고 DJ가 오락에서 갔더니 네가 그린 그림을, 특히 고등학교 1년 선배는 무섭잖아요. 차라리 한 10년 선배 되면 막 개기고 그러는데 1년 선배들은 제일 무섭죠. 이렇게 나한테 네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이 천우원, 성담이한테 가서 말해. 내가 젊었을 때는 미남이었어. 성담이보다 훨씬 잘생겼어. 그 얼굴이라도 이쁘게 그려줘야지. 이게 뭐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역시 물건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는 제가 못 느꼈습니다. 당연히 좀 뭘 아는 정치 권력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제가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정말 그 두 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걸 제가 재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리깡이라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박근혜가 말춤을 추고 있죠. 싸이 말춤. 다 말춤을 추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령도 바리깡을 들고 말춤을 추고 있네요. 근데 저는 유신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시내 사거리 같은데 경찰들이 바리깡 들고 지켜서 가지고 장발한 사람들을 이렇게 즉시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래갖고 꼭 바리깡으로 해요. 가운데다 고속도로를 내요. 참 국가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거리마다 경찰들이 잣대 들고 서서 그 짧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들 불러다가 무릎에서 몇 센치 이상 되면 경범죄로 끌고 가고 파출소로.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대학 다닐 때, 특히 우리 미술대학 다닐 때는 진짜 우리가 무슨 장발이 멋있어서 장발을 기른 게 아니었어요. 그 돈이 아까워, 이발할 돈이 아까워서 그랬죠. 대학 다닐 때. 그 이발할 돈이면 막걸리를 몇 대를 먹을 수가 있는데, 특히 광주는요 막걸리 한 대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주가 요런데 백반상 안주 나오는 거 한 3배는 나와요. 그러니까 점심 때 밥을 안 먹어요. 막걸리 시켜서 그 맛있는 안주에다가 이렇게 막걸리 한두 잔 먹고 또 실기실에 올라가서 수업하고. 그러니까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다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 이걸 이제 일명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그때 한참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경부강 고속도로 생기고.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심지어 이 고속도로를 내 머리에다 만든다 한들 돈이 있어야 이발을 하지. 그 돈이 있으면 막걸리 사 먹지. 그래갖고 미술과생들은 몇 명이 전부 이 상태로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베컴이 저리 가라야. 축구선수 베컴 알죠? 닭 배설머리. 근데 이 양반이 요 양반이 인혁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그날 새벽에 8명을 교수형에 처해버리지 않습니까? 대구가 굉장히 진보 좌파들이 굉장히 성했던 지역이에요, 원래. 그래서 한반도에서 대구를 한반도의 모스크바라고 불렀어요. 저기 박정희 형도 이상희 씨, 그 양반도 남로당 아주 중요한 대구 남로당 간부였잖아요. 물론 박정희도 일본군으로 있다가 만주 일본군으로 있다가 상해에선가 여순에선가 좀 숨어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귀국해가지고 그때는 남쪽에는 남로당이 거의 당세를 권력을 보이지 않는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가 남로당이 정권을 잡겠다 했고 남로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순 사건이 터지죠.
그 뭐냐면 제주 4.3 그 학살 사건에 군대를 보내려고 여순에 주둔한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왜 내가 우리 민족들을 죽이는 그런 데로 제주도를 가냐. 안 가고 버팁니다. 그러면서 약간 반란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때 군부에 그 군인들 속에 숨어있던 남로당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그 항명 작전을 펼칩니다. 이때 군부 내에 있는 남로당 당원들이 전부 이제 속가져서 이제 직결처분 사형을 당하는데요. 이 친구도 군부 연락책을 맡아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맡았죠. 그러니까 총살형이에요. 그대로 하면.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육사 출신들이 박정희를 살려낸 거죠. 대신 박정희는 군부 내에 있는 남로당의 모든 조직망을 전부 진술을 하는 대신에 자기 목숨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더욱더 반공주의자가 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혁당 사건이 이제 일정하게 이제 일종의 민주화 운동인데 박정희에 반대하는 그걸 조직 사건 마치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8명이 대부분 대구 경북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후배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때 그 트라우마가 대구 경북은 그 당시의 트라우마가 지속되면서 DNA에 새겨져 가지고 지금의 TK의 그런 정서가 굳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혁당 사건에 관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과를 해야 된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교수형을 시켰으니 아버지가.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갑자기 박근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박근혜가 마지못해 오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그걸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정도는 선거운동을 안 하고 아무리 바빠도 좀 지지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오후에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 속 없는 그 젊은 애들이랑 같이 말춤을 추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풍자를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박근혜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짝짝 찢으면서 홍성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다행히. 이건 이제 박근혜 그 선거 한 달 전에 유신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동에 있는 평화박물관 전시장에서 기획 전시를 여러 명의 화가들하고 기획 전시를 하는데 제가 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제가 그 메디칼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오션에서인가 하는 그 당시에 했던 닥터 하우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즐겨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메디칼 드라마는 되게 보면
메디칼은 없고 맨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연애하는 것만 나와요. 아, 어떻게 그걸 메디칼 드라마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주 연애하니라고 부지런히 복도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꼭 의사 가운은 입어. 청진기는 갖고. 아주 우리나라 메디칼 드라마 정말 꼴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마치 MBC에서 메디칼 드라마를 하는데 골든타임이라는 메디칼 드라마를 했어요. 지금 그 아주대 외과 의사 그 사람 모델로 그때 그 영국 배우를 했던 이상민인가 하는 친구가 그 외과 의사 최인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황정음 이제 인턴 의사로 나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성균이도 레지던트 의사로 나옵니다. 여기도 레지던트고. 여기는 송선미 간호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 메디칼 드라마의 모든 주인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가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하를 닮은 박정희를 닮은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그 강직한 외과 의사 최인혁이가 갑자기 차렷 자세로 거수경례로 들어갑니다. 그거 보면 이 사람 분명히 유신 때 학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출산 의자,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기구들은 제가 안산에 잘 아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여자 의사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 양반한테 가서 내가 박근혜 출산도를 그린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내가 그림 그리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사진 좀 찍어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갖고 여기 너 한번 앉아봐라. 그랬더니 앉아서 포즈까지 취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텔레비에 이 그림이 탁 나오니까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경북대학교 의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대구 경북 아주 진골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벌벌 떨고 있었대요. 혹시 잡혀가서 여기서 사진 찍어갖고 그렸다 그러면 자기도 잡혀갈 감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했지 않겠습니까?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간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그렸냐 그러면 당신 병원에서 보고 그렸다라고 할란다. 그러니까 막 만나자고 하더니 나한테 빌면서 제발 자기 좀 빼실 수가 있냐고, 뭐든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아주 제가 술 한 잔을 거하게 살아. 그래서 아직도 못 먹고 있습니다. 바빠서.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우익들은 이상해. 그 깡통 우익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인지 부조와 약간의 인격 장애도 있는 것 같고요. 그 태극기하고 성적이 드신 분들 보면 요즘 또 이스라엘기도 들죠. 인지 부조와. 그 다음에 약간의 또 공황 장애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사실은 제일 쉬운 건 잡아다가 딱이 한 서너 대 두드러 패고 고문 좀 한 척하고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 애들은 금방 진보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김일성 만세하고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고문 받고 나면. 저한테. 제가 고문을 하도 당해가지고 알아요.
저는 아주 인격적으로 고문합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맛있게 먹이고 담배는 안 주고 나만 담배를 핀다든가. 근데 이게 딱 보고 박정희라 그 말이에요. 박정희래. 나는 박정희를 닮은 애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약간 변태적이야. 지그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낳는 이런 폐륜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폐륜 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TV 방송에서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은희하고 저하고 내가 대담을 요구했습니다. 한번 붙자. 그리고 같이 텔레비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폐륜적인 그림이 없다고 아주 그렇게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애가 박정희를 닮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럼 장동건이를 닮으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자기 외할아버지인 박정희를 닮지. 이건 과학이다. 만약에 그럼 이걸 나를 닮았다고 한번 해보자. 나를 닮게 그랬다고 해보자. 그러면 박근혜하고 나하고 관계를 의심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자르라고 텔레비에서 이거 내보내면 큰일 난다고 하고 그러고 토론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만 해놓고 토론이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80년대 독일에서 한 2년 가까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했던 조그만 도시, 괴팅겐이라는 도시 마을인데요. 거기 놀러 왔다가 거기 축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1990년대에 제가 놀러 왔어요. 근데 메르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리어카에다가 싣고 이렇게 마을 축제 때 끌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박근혜를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잡지에 메르켈을 이렇게 그려놓고도 저는 이 잡지의 편집장이 독일 연방정부에 무슨 고소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독일 정치인들이 뭐라고 댓글을 냈다거나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은요, 이런 식으로 비판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원래가. 아무리 좋은 정치인을, 아무리 좋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놔봐야 그들을 계속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정치인은 합법적인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잘 선택해서 투표, 보트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뽑아놓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시민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월 5월 걸개 그림 2014년도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골머리를 썩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광주 비엔날레 10주년 이제 기념 전시로 광주정신 특별전이라는 특별전이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에서 킬러 프로젝트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 킬러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광주 시민들은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 5월에 피를 팔아서 만들어 놓은 미술 축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 정신에 의거해서 그려진 그림들이 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제1회 광주 비엔날레 외에 세계 미술 브로커들이 광주 비엔날레를 눈독 들이면서 그들에 의해서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 미술 시장의 브로커들의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국민의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입해서 하는 미술 축제인데 전혀 광주하고 상관없는 그림들이니 광주 비엔날레를 차라리 없애버리자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광주 비엔날레 사무국에 가면 그 로비에 광주 비엔날레 선언문이라는 것이 동판으로 새겨서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광주 정신을 되살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비엔날레 브로커들이 깜짝 놀랍니다. 비엔날레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브로커들이, 미술 브로커들이.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기념전에 광주 정신전 특별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20년 만에 광주 정신전을 하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프로젝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세계적으로 선전할 프로젝트가. 그래서 저는 여기 큐레이터가 저를 선정했을 때 그래 나는 이미 광주 비엔날레 1회, 3회 한국 대표 작가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미련이 없죠. 뭐 여기를 자꾸 냅니까 창피하게. 이미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광주 정신 특별전이니까 그럼 작가 선정하면 내가 그림은 한 점 내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 처지동에 있는 작업장에 찾아와서 그냥 그림만 한 점 낼 것이 아니라 광주정신 특별전 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 걸개 그림을 그려달라. 그것도 시민들과 함께 오픈된 곳에서 그려달라. 그럼 내가 광주에다 임시 작업장을 얻어가지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후배들도 80년대 같이 걸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도 다 60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제가 데려오겠어요. 나만 늙어가는 게 아니고 내 후배들도 다 늙어가는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80년대 민중미술의 걸개 그림을 최초로 그려서 운동화했던 홍성담이가 현실과 아무 문제 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걸개 그림 그려서 그 비엔날레 선전하는 걸개 그림 그려서 광주 정신전이라는 명목 아래 화이트 큐브 미술관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건 걸개 그림을 관 속에 넣고 못을 박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걸개 그림은
항상 현실의 문제를 갖고 시위나 집회 현장에 나붙게 하는데 그걸 화이트 큐브로 끌고 간다. 이건 화가로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활동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배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엿먹으라고.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가서 보니까 별로 성치 않았던가 봐요. 시원치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가 2014년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엎어지는 걸 보고 바로 그 다음 날 배낭을 쌓아서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일주일 내내 거기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잠을 자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가족들이 와서 다 잠을 자는데 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대학교 때부터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다 겪은 사람인데 짭새들을 보면 딱 알잖아요. 짭새들이 절반이에요.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 애들 보면은요, 뭐 우리들끼리 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슬그머니 와갖고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 다 끝나면 보고하러 가요. 핸드폰 빼가지고. 그래갖고 실내체육관 뒤에 그 나무 밑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놈들이 실내체육관 뒤에 그 뒷산에 가보면 여기저기 있어요. 보고하느라고. 저는 기어코 내가 세월호가 물속에 들어간 그 현장을 내가 직접 보고 싶다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했더니 완도의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전복 양식장을 하는데 좋은 배를 하나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배를 대라 해갖고 그 배를 타고 밤에 몰래 동거차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라디오를 켜서 라디오를 듣는데 잠수사가 400 몇 명이 동원돼서 지금 한참 찾고 있고, 뭐 해군, 뭐 경비정이, 뭐 매척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뭐 지랄을 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표가 떠진데, 부표가 있는데, 세월호 부표가 있는데 밤에 작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레기들이 현장에 한 번도 안 와보고 이런 거짓말 기사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신들 건져내는 이틀째 내가 아는 애가 올라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막 밤하늘이 찢어지게 막 울고 비명 같은 그 울음을 울고 이걸 뒷모습으로 남기고 제가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바닷가에 그 팽목항 바닷가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월호는 국가폭력이다. 광주 5.18과 똑같은 국가폭력이다. 그때는 군인들의 총칼로 우리 가슴에 방아쇠를 당겨 우리를 학살했지만 지금은 무능한 권력과 최소 자본으로 최대 이윤을 내려고 하는 부도덕한 자본가와 그 다음에 부정, 부패, 찌들은 관료들, 이 3자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빚어낸 국가폭력이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물고문으로 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일어서면서 전화기로 큐레이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겠다, 내가.
그림을, 걸개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림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텔레비에서 볼 때 여기만 이렇게 선수만 바다 위에 나와 있었죠. 그때 다 상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상을. 이걸 어떻게 불끈 들어 못 올리냐.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상상들을 애터지게 했을 거예요. 그림, 예술에서는 그러한 상상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불끈 들어 올립니다. 광주 5월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두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총을 든 시민군, 하나는 주먹밥이나 김밥을 든 아줌마. 이 두 사람이 가장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피로 맺어진 광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던졌고, 이 아줌마는 광주 전체를 밥상 공동체로 만들면서 광주라는 도시 공동체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웠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우리 세대의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 원리는 우리가 절에 가면 절 입구에 사천왕상 있잖아요. 그걸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탈출을 해요. 그리고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열리면서 애들이 귀환을 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왼편은 이렇게 박근혜 허수아비가 나오고요. 뒤에 박정희 망령, 자기 아버지 박정희 망령이 허수아비를 조종하고 박정희 망령을 조종하는 김기춘 등등, 윤창중, 이건희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끊임없이 미 국무성으로 보고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만 보고서를 올린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학자들도 그와 똑같은 보고서들을 많이 올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고서들은 5년 후에 전부 해제가 됩니다. 특히 2002년, 2008년도에 그 보고서들이 집중됩니다. 그 보고서는 뭐냐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은 어차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러면 미국이 직접 부딪히게 된다. 큰 나라, 대국들이 부딪혀서 좋을 게 없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미국 군사적 전략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만들어서 미군을 인계철선, 즉 휴전선으로부터 남하를 시키고 남쪽으로 빼내고 대신 자위대를 집어넣는다. 그것의 일환으로 미 항모와 자위대의 자위대의 군함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주 강정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려면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다. 그 과거사 문제 중에 가장 한국인들의 정서,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가 위안부 문제다. 그래서 그 위안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미국 민간인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도 압력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요, 미국 뭐 어디 뭐 혼다 의원이 일본계 미국의 뭐 시의원인가 뭐 국회의원인가 되죠? 네, 상원. 무슨 위안부 문제 어쩌고 이야기해도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거 전부 정치적인 장난이다. 그 다음에 어디 메인주에 아니 어디에 뭐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한다고 해서 이거 다 장난이다.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여성단체 정대협하고도 저는 전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을 더듬어서. 이명박이가 정권 말기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한미일 군사동맹이 안 되면 그 이전에 정보조약이라도 맺자. 그래갖고 끊임없이 압력을 받으니까 이 친구가 느닷없이 독도를 가버려요. 독도에 가서 사진을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일종의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도 영토 문제로 지금 분쟁 지역인 이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시민단체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 분쟁 지역으로 있는 독도에 가서 사진을 찍은답니까? 그러면서 한미일 정보조약이 완전히 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우익들이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이명박이가 독도를 가다니 하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훨씬 영리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한참 선거운동을 할 때 세상에 어느 여성주의 단체에서 일제히 박근혜를 지지했습니다. 그 여성주의자들 가운데는 내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성 정치인이 박근혜만 있냐 그거예요, 저는. 더 똑똑하고 더 잘하는 여성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지가 아버지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1963년 정말 처참하게 많지 굴욕적으로 한일협정을 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지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굴욕적이고 민족적으로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그런 제2의 한일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악비리 새끼들은 내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라는 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이런 연놈들한테 정권을 넘긴 것은 국민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프로젝트 딴먹기 게임이나 벌리는 그런 교수 나발랭이 새끼들이 정권을 다 망쳐놓은 겁니다. 개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하는 새끼들이 뭘 보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듯이 예술가가 갖고 있는 동물적 본능이다.
예술가가 편하긴 편하네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되니까. 내 말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탄을 했습니다. 나 같은 환쟁이, 내가 오죽 공부를 못했으면 미대를 갔겠어요. 70년대는 공부 못한 놈이 저 꼴찌 순서대로 미대를 갔던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그런 5년 만에 공개되는 보고서들을 다 읽어보고 영어사전 찾아가면서 번역하고 그러는데 학자들이라는 게 뭘 하는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위안부 문제로 한일협정에 버금가는 굴욕적인 그러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 그렸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를 그렸습니다. 이 후쿠시마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먹은 아베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앞에 다시 일본의 군국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연결을 쭉 시켰습니다. 기껏 여성주의자들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왜 4대강에다 여성을 이렇게 그렸냐 그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몸을 포크레인으로 다 파냐. 정말 우리나라 여성주의자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적 감성을 늘려야 돼요. 앞으로 모든 여성운동은 문화와 예술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운용하지 못하면 절대 남자들의 가부장제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경제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이걸 보고 홍성담이 마초다. 아니, 내가 우리나라 4대강 그 비단결 같은 강가의 모래들을 보면 내가 여성의 몸처럼 보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강을 포크레인으로 다 파헤치고 이 로버트 물고기, 이명박 대가리 로버트 물고기가 여자의 가랭이 사이에 들어와서 군침이나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게 이게 마초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미투 운동 일어나고 이런 게 전부 이건 굉장히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기어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권을 들이엎는 혁명보다도 더 위대한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성공을 해야 우리 남자들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냄비인지 또 이렇게 빨리 식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정교조 초대 운영위원장이었던 광주의 우리 민주열사들 초대 운영이었던 윤영규 선생님, 명록은 선생님, 김남주 선생이 밥을 하는데 불을 떼고 있네요. 윤한봉 선생. 그리고 대부분 이런 그림들을 전시를 하면은요, 되게 제가 이 그림 인쇄본을 갖고 타이난 대학에서 타이난 성공대학에서 제가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림을 리딩을 할 줄 압니다. 읽어요, 그림을.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쩐 줄 알아요? 걸개 그림, 옛날에 많이 봤어. 하고 그냥 지나가요. 보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제 5월 판화를 전시를 해보면은요, 제 5월 판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전시를 한 그림이 아마 5월 판화일 겁니다.
뭐 저 구라파라 뭐 미국 뭐 일본 같은 건 제외하더라도 필리핀 마닐라, 동티모르, 자카르타, 타이베이, 오키나와 거의 스리랑카, 캄보디아 전시를 거의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중국 빼놓고 다 전시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까지. 근데 거기들 보면 사람들이 다 그걸 그림을 잘 읽어요. 보면 세밀하게 읽고 자기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화가 있냐고, 화가 없으면 설명해 주는 사람 있냐고 해서 물어보고. 나는 그렇게 5월 판화전시, 이번에도 5월 판화전시가 동시에 5월 달에 제주도 도립미술관, 광주 문화의전당, 광주 메이홀, 광주 아니다. 그리고 대전 미룬갤러리, 부산 민주공원, 마산 YMCA 이렇게 6군데서 동시에 그 5월 판화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오픈에는 할 수 없이 참석을 하는데 누구 하나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림에 대해서. 그냥 전시하면 5월 판화네. 아, 우리 옛날에 이거 참 80년대 많이 봤어.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한테 당하고 살지. 사람들은요, 왜 여성의 젖꼭지를 내놨냐고. 그 여성주의자들이 이걸로 또 지랄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기가 맨 처음 태어나면 뭘 찾습니까? 먹을 걸? 예, 젖꼭지를 찾죠. 여기 밥이 있네요. 주먹밥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요리 연결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연결이 돼요. 이렇게 걸개 그리면 대단히 논리적으로 시와 날줄로 엮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수학적인 계산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요. 여기 이제 5월 영령들이 부러진 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부러진 칼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러진 총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리 부상당한 사람들이 목발로 대신 짚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거 무기가 아니죠. 그냥 시민군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한 시민군 영령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부러진 총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 가장 분노한 표정을 잘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노한 표정입니까? 아니지요. 놀란 표정이죠. 자, 이 여인이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망령들에게 조종당해서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를 굉장히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는 인간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놈도 그렇게 읽지를 않아요. 특히 기레기들은 서로 비엔날레 측하고 정권 측하고 나하고 싸움 붙이려고 허수아비 박근혜 이런 정도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 시민군 영령들이 여인이 울고 있으니까
놀라서 달려갑니다. 여인이여 왜 우는가?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일이 없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박근혜 얼굴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럴 거예요. 한 번 그림을 그리면 더 이상 손대기가 싫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예술가들도 많습니다. 똑같은 점을 드립다 찍고 있는 예술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물방울 그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난 존경스러워요. 똑같은 선 찍찍찍찍 그리면서 그걸 100장, 200장 잘 팔리니까. 그리고 있는 화가들 보면 난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예술가란 오늘 아침에 완성한 것도 낮에는 그걸 깨부시고 오늘 저녁에는 다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예술가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쳐가지고 저도 이 그림 자체를 보기가 싫어요. 아, 김태철 선생 제 작업장에 자주 오시니까 알지. 내 작업장에 내 그림이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그림만 세워져 있을 뿐이지. 내 집에도 목수 집 기둥뿌리 썩어 나자빠진다더니 그 말이 맞아요. 내 집에도 내 그림이 한 장도 안 붙여져 있어요. 내 그림은 제가 꼴 보기가 싫어요. 한번 완성된 그림은. 근데 이걸 또 다른 걸로 그리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냥 하얀색으로 찍찍찍 문대불고 그냥 그림 출품하자. 그림 갖다 주자. 그랬더니 그래도 큐레이터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선택폭을 줘야죠. 제가 그렇게 민주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게 닭대가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여기를 그냥 하얀색으로 찍 문대불고 놔두는 것 혹은 닭대가리로 그리는 것 이거 2개 중에 선택을 해라. 큐레이터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큐레이터들 3명이 그 카피숍에서 한 10분간 열심히 서로 치고받고 토론을 해요. 그래갖고 결론을 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하얀색으로 칠해서 놔두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제 사람들이 그걸 손톱으로 하얀색 벗겨내면서 이 속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보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닭대가리로 그려달라. 그래서 아니 닭 한간의 별명이 박근혜 별명이 닭인데 그래도 괜찮냐? 그러니까 아이고 상관없다. 박근혜 얼굴만 안 보이면 된다. 그래서 난 정말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선택을 넓히려고 닭대가리를 이야기했는데 하필이면 그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에이 오늘 운 나쁘다. 그러고 이제 와서 할 수 없이 다시 닭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요 끝털이 이게 박근혜 머리입니다. 머리 그 올림머리 이것이 딱 아까 그게 여기 딱딱 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 닭 숱이 벼슬이 이렇게 되고 요리 닭 발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고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캔버스에다가 그려서 오려가지고 양면 테이프로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하나가 광주니까 좁아요. 다 알아요. 한국 미술계는 이게 층이 얇아가지고요. 서로 다 선후배 됩니다. 다 알아요. 한 다리만 건너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더니 그 비엔날레 이제 그 보조 큐레이터가 와서 싹 보더니 아 좋습니다 어쩌고 그래요. 좋기는 뭘 좋아 속으로 이제. 근데 그걸 사진을 딱 찍어요 스마트폰으로. 하여튼 이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밖에 말도 없이 나가더니 작업장 밖으로 나가더니 한 40분 만에 들어왔어. 근데 얼굴이 벌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상관한테 부시장한테 시장이든 부시장한테 보냈는가 봐요. 이걸 홍성담 작가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이 보니까 정말 더 한심하잖아요. 그래갖고 와서 형님 옥에서 더 난립니다. 아니 누구들이 하얀색을 칠하냐 닭대가리를 그냥 니들이 골랐잖아 토론에서. 근데 그대로 내가 수정을 해줬는데 왜 그러니? 난 더 이상 못 그린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기는 너희들이 큰일 났지 내가 큰일 났니? 이놈이 다시 나가요. 아까는 얼굴이 벌게 가지고 들어오더니 얼굴이 이제 하얘 가지고 들어왔어요. 형님 이야기를 더 이상 못 그리겠다고 형님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럼 닭대가리로 전시를 하려면 요 계급장을 떼고 선글라스를 벗기고 요 군화도 벗기고 그리고 여기 김기춘 얼굴도 다른 얼굴로 고치고 여기 이건희 얼굴도 고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통화 좀 해줘. 누구냐? 그러니까 부시장이래요. 그럼 나하고 통화 좀 해봐. 내가 좋게 이야기할게. 내가 성질 내면 내 성질을 아니까 절대 안 하니까 딱 전화를 바꿔요. 그래서 야 개새끼야. 부시장 따위가 말이지. 이 새끼 너 이리 와. 네가 와서 그려봐.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 결국은 이 그림이 전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성질 나가지고 이거 보면 북악산이죠. 청와대가 깔아앉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시간이라고 해서 닭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 그랬더니 금방 또 알아먹더라고요. 요 손 모양이 엑스타시 모양이다. 근데 어떤 놈이 와서 그리고 너무 섹시하게 잘 그려졌다. 아마 제가 그린 가운데 가장 섹시한 그림 같아요. 꼴랑지도 살살 흔들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꼭 물어봐요.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린 건데 이게 뭐냐고 얄궂게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김태철 같은 선생님들 꼭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름이에요. 제가 이게 보면 막 이렇게 접혀져 있죠. 그러죠? 이게 85, 이 정도 큰 그림인데요. 이게 보면 접혀져 있어요. 그림을 캔버스 틀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아놔서 어디 창고 속에 넣어놨는데 제가 정말 몇십 년 만에 발견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이
제가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2006년부터 야스쿠니 이 연작 시리즈 85점을 2007년부터 약 7년에 걸쳐서 2006년부터 약 7년에 걸쳐서 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날, 바로 그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내 자화상입니다. 제목은 일본 군복을 입은 자화상. 그러니까 이게 1979년도 작품입니다. 아마 1979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야스쿠니 그림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미 1979년도에 이미 야스쿠니 연작의 씨앗이 박정희의 죽음 이후에 내 가슴 속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싹을 트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싹 그리고 그건 천재들이나 하고요. 천재라는 건 한 세대 한 명, 예술적 천재는 한두 명, 한 세기에 한 세대에 한두 명 정도 나오고요. 그 외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범죄예요. 그냥 둔재죠. 그 어렸을 때 혹은 청년기 어렸을 때 뿌려진 그 이야기의 씨앗이 계속 자기 가슴 속에서 자라다가 어느 환경, 어느 시대를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겁니다. 이 그림도 어쩌다 보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뭐예요? 여기 똥구멍이 빠졌죠. 예, 치질이 상당히 심하죠. 이 사람 성격이 급해가지고 치질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어디 수술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치질을 수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최순실과 요 그림을, 이게 이제 별명이 똥의 탄생인데, 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고민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 즉시 그냥 일단 생각보다도 붓을 들거든요. 그리고 붓으로 생각한다. 그려가면서 생각한다, 나는. 이게 제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리기 전에 엄청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과연 최순실이가 쌓아놓은 똥이 박근혜인지, 박근혜가 쌓아놓은 똥이 최순실인지, 이걸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무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몇 간에 3일을 고민을 했으니까 내 인생에, 내 지금까지 그림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전 사실 그림 그릴 때 별로 고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막 과격한 그림 그릴 때도 막 인상 찌푸리고 막 진짜 막 과격 화염병 던지듯이 그림 안 그려요. 혼자 막 낄낄대면서 그리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이 쌓아놓은 똥이 박근혜인가, 박근혜가 쌓아놓은 똥이 최순실인가? 야, 내가 이걸 그리면서 노자를 터득하게 됐습니다. 노자와 호전몽,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지 내가 나비 꿈을 꾸는지 그 호전몽을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이해는 했는데 그걸 실감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3일간 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 로자의 사상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순실이가 쌓아놓은 똥이 박근혜다. 지금도 그 결정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똥치러 전부 왔죠. 삽 들고. 아직 이거 치웠습니까? 아직도 못 치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얼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제 구치되던 날 새벽에 그 어떤 또 얄궂은 신문 기자가 찍은 사진 같아요. 아, 그런데 이 얼굴을 그대로 표현한 설치 미술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세월호가 올라오는데 이 모습이, 세월호가 이게 지금 양쪽에 바지선이잖아요. 세월호를 이렇게 니인 채로 끌어올렸잖아요. 맹골수로 해서. 여기 구멍 뻥뻥 뚫린 이 얼굴이 어쩌면 똑같아요. 제가 박근혜 출산도를 그리고 나서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나한테 애언자라 하대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다가 또 갑자기 그림으로 애언을 하셨습니다. 아유, 근데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드립다 하다가 또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근데 박근혜가 결국은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3월 2월 몇 일인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 제가 취임식 기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박근혜 닮은 아기가 이 정도 아장아장 걸어갈 정도 되니까 한 서너 살 됐겠죠. 그런데 역시 지금 외할아버지 닮았는가, 역시 그 군인 기질이 있네요. 무거운 군화를 끌고 군모를 쓰고 그러고 손에 끌려서 어딘가를 가네요.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네요. 그러니까 4월이겠죠. 허무한 벚꽃이 피어 있네요. 저 끝이 꼭 피하는 세계 같네요. 죽음의 세계. 그런데 이놈이 가다가 빨간 물을 물총에다 넣어갖고 나를 쏴버리네요. 내 안경이 벗겨지네요. 이것들은 전부 경호원인갑네. 무전기 들고 격리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 꽃놀이라고 꽃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항상 박근혜를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아기가 한 3살, 4살 정도 되니까 취임한 지 3, 4년 후에 박정희라는 이 유령을 데리고 먼 길로 피하는 세계로 저승의 세계로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자살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 본 거죠. 자살도 자기 성찰을 해야 자살을 하죠. 결국은 4월 달에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그림도 애언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참 보면 기분 좋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성들이
우리 여성들이 부엌에서 쓰는 것들을 갖고 여기는 도마질을 하면서 드럼을 치고 있고, 여기는 후라이판으로 퍼스트 기타, 여기는 걸레자루를 들고 보컬, 여기는 빗자루를 들고 세컨 기타, 여기는 국자를 들고 색스폰, 여기는 청소기를 들고 베이스, 여기는 다리미판을 놔두고 올겐. 그리고 남자들이 저 구석으로 쫓아버렸네요. 나오지도 못하게. 이건 제목이 우먼 락 밴드 어쩔시구입니다. 아주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 그려놓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런 혁명적 놀이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그림이 한 5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좀 활기차게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투다 뭐다 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뭐 남북 문제라든가 또는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보다도 우리 사회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미투 운동입니다. 나는 이 미투 운동이 정말 왜곡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운동으로 정말 발전되고, 그것이 생명과 평화와 우리 시대의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책임짓는 그런 운동이 되고, 남성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것이 되면 남북 문제도 다 해결되고, 미국 문제도 해결되고, 한일 문제도 해결되고, 동아시아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여성들이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강의였죠. 네, 다시 한번 시대가 감당하기 힘든 예술가 우리 홍성담을 위한 손뼉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꽤 늦었는데 그래도 제가 PPL 타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PPL 타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책이 불편한 진실에 맞서 길이에 서다 나비 활주로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여준 모든 그림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림이 약 200점 가까이 신작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제 많은 논문과 에세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꼭 구입해서 보면 야스쿠니에 대한 설명도, 야스쿠니 그림에 대한 설명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뜨끈뜨끈한 책입니다. 따뜻한 책입니다. 제가 이 5월 파나 연작, 이 파나집이 타이베이에서도 출판이 됐고, 독일에서도 출판이 됐고, 일본에서도 출판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일본에서도 한 7, 8년 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책은 특히 이게 검정색이지만 단도 인쇄가 아닙니다. 사도 인쇄입니다. 그래서 아주 해상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 판화들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옛날 우리 대학 다닐 때 노래책 같은 데서 많이 봤죠. 그런 정도 해상력이 아니라 이건 사도 인쇄라 굉장히 해상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에서 5월 판화에 대한 애의라고 자기들의 그 젊었을 때의 소중한 자산인데 애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쇄를 잘 받는 내지나 이 표지를 전부 수입지로 썼습니다. 최고 우정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황석영 선생이 발문을 써줬고요. 그리고 소설가 황석영 선생이 그리고 서승 지금 우석대 석좌 교수로 와 있죠. 서승 선배님이 여기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두 사람의 글을 비교해 보면 정말 재미있는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5월 판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마치 소설처럼 제가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5월 판화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학창시절에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감사드리는 책으로 제가 서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꼭 사보세요. 그리고 이 책은 너무 비싸서 23,000원입니다. 너무 좋은 종이를 써가지고 그래서 보급판으로 이거 2,000부가 팔리면 다음에는 책값을 좀 낮춰가지고 보급판으로 좀 싼 종이에 찍어서 팔려고 그럽니다. 출판사에서. 그래서 지금 이때 요것을 돈 있는 대로 두세 권씩 사주세요. 사놓으면 여러분들 선물을 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